퇴직금 봉투를 받아든 날,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돈이었죠. 봉투 안에는 통장과 함께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쇄된 문구만 덩그러니 적혀 있더군요. 37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어요. 은행을 나서자 오전 햇살이 뺨을 따갑게 쪼였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내용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이미 2달 전부터 발품을 팔아 골라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민수에게 줄 집이었습니다. 제 아들 29살 청년에게 줄 첫 선물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계약서 다 준비해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25평 아파트,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햇볕도 잘 들어오는 곳이었죠.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의 거의 전부가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7년 동안 저는 오직 이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열쇠를 받아든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수의 집 열쇠란 말인가? 제 손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의 열쇠란 말인가? 민수야, 엄마가 해냈어. 부동산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가슴이 벅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제 기쁨을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정숙이 언니였어요. 네, 잘 지내죠? 아, 언니 사실은요. 저는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숙이 언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제 손을 와락 잡았어요. 세상에 집을 샀어요? 민수 줄 집을? 네. 작은 집이지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언니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근데 민수 결혼은 언제 해요? 집도 마련했는데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요. 민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에이, 그럼 언제 며느리 보고 손주 보고 그래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작년에 나영이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기뻤었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6번 울린 뒤에야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오늘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뭔데요? 집. 엄마가 집을 샀어. 내 이름으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요? 농담 아니죠? 진짜야. 다음 주에 같이 가서 보자. 25평짜리인데 깨끗해. 역 근처고.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쁘지 않아?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엄마 퇴직금 다 쓰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한테 집 마련해줬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7년 전이었어요. 그때 민수는 22살이었죠. 저는 그 뒤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민수 등록금을 대고 그리고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수에게 든든한 둥지를 만들어주자. 그래야 아이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수와 함께 새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민수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에요? 응, 15층이야.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새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판 냄새, 페인트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였어요. 민수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고 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받아요. 괜찮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새 집을 꾸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은 다 집값에 들어갔고 이제 남은 돈으로 가구를 사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가구를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침대는 중고로 샀고 책상은 지인에게 얻었어요. 이사 날짜를 다음 달 15일로 잡았습니다. 민수가 회사 휴가를 낼 수 있는 날이었어요. 민수가 독립하는구나. 이제 혼자 살게 되는구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기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이사 당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엄마, 라면 끓여드릴까요? 그래, 먹자. 민수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나영이 데려와도 돼요? 집 구경시켜주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렴. 나영이한테 밥도 해주고. 나영이, 민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먹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민수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나도 그냥 넘어갔어요. 민수를 믿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요? 저는 나영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여보, 우리 꼭 집 마련하자. 우리만의 집.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집.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막연한 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밤낮으로 일했고 저도 함께 벌었죠.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겨우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민수가 6살 때였어요. 입주하던 날 남편은 현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가 지키는 거야. 평생 여기서 살자. 그런데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 집도 결국 남편의 빚을 갚느라 팔아야 했어요. 저와 민수는 다시 월세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월세집에서 7년을 살았어요. 집주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매번 이사 걱정을 해야 했죠.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민수만큼은 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쫓겨나지 않는 집, 안전한 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저 오늘 저녁에 나영이랑 집에서 밥 먹으려고요. 나영이가 요리를 배웠대요. 그래, 잘 됐네. 많이 먹어라. 엄마는 뭐 드세요? 나야 뭐 있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와 나영이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얼마 전 경희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배신한 이야기, 사위가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민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착한 아이니까. 하지만 경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민수의 집은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민수에게 준 선물이니까. 하지만 만약 나영이와 결혼하면요? 그럼 그 집은 민수와 나영이의 집이 되는 거겠죠.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민수한테 집 사준 거. 당신도 원하던 일이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바람소리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민수의 새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 어머님 집 아니에요. 이제 오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민수가 이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민수네 집을 찾아갔어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요. 민수는 매번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갈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을 싸들고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반찬 가져왔어. 냉장고 비었을 것 같아서. 아, 네.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니 낯선 신발이 보였습니다. 여자 운동화였어요. 누가 와 있어? 아, 나영이요. 청소 좀 도와주러 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나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영이구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나영이의 인사는 짧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안에 반찬이 가득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두부조림, 고등어구이까지. 제가 지난주에 가져온 반찬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다 누가 해준 거야? 아, 그거요? 나영이가 만들어줬어요. 나영이가 부엌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이가 요리를 잘하네. 민수가 복받았다. 감사합니다. 나영이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무뚝뚝했어요. 제가 거실로 돌아와 앉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나영이는 손톱만 뜯었어요. 민수야, 회사는 어때? 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요새는 좀 바쁘긴 한데. 밥은 제때 먹고 약은 많이 하면 몸 상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나영이가 도시락도 싸주고 그래요. 나영이가 슬쩍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7시까지 나가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빨리 갈게. 시계를 보니 6시 10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올게. 반찬 떨어지면 연락해. 네, 엄마. 문을 나서려는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연락 먼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준비라니. 제가 와서 뭘 준비해야 한다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나영이가 있는 곳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도착했어. 밥 맛있게 먹어라.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네, 엄마. 단 2글자였어요. 다음 주 내내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가고 싶었지만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 먼저 달라던 민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 만에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사인데요. 아, 그래. 미안해. 이번 주말에 엄마가 갈까 해서. 이번 주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영이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나영이 부모님이? 네. 인사드리러 오신대요. 처음이라 좀 준비해야 돼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니, 허전한 게 아니라 서운했어요. 왜 나영이 부모님은 만나면서 저는 만나지 않는 걸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영이 부모님이 잘 다녀가셨어요. 다들 좋아하셨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고생했어.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영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분들이세요. 나중에 엄마도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전화라니.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요. 식은땀이 나고 엄마 어떡하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구급차 불러. 엄마가 지금 갈게. 119 부르고 문 열어놔. 네,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때 멀리서 택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로비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빨간 불빛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비를 던지다시피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15층까지.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민순의 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민수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민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제가 소리치자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잡으려는데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복통이 심하고 구토 증세도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 구급차 안에서 저는 민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였어요? 어제부터요. 속이 안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심해졌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응급실 칸막이 안으로 민수가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할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 50분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우리 아들 괜찮아요? 급성 위염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요? 네. 위벽이 많이 헐었어요. 일단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이틀 정도는 입원하면서 링거 맞고 약 드셔야 해요. 상태 보고 퇴원 결정하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 민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니. 왜일까요? 침대에 누운 민수는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네, 좀 나아졌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6시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어요. 엄마 계속 여기 있었어요? 응. 엄마가 옆에 있을게. 나영이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나영이는 어디 갔었어?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래. 연락은 했어? 아니요. 아직. 남자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락을 안 한다니. 보통은 달려오지 않나요? 7시가 되자 병원이 분주해졌습니다. 9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영이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입원했어요? 나영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나영이구나. 민수가 급성 위염이래. 이틀 정도 입원한대. 아, 네. 나영이가 겨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수에게로 갔어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갑자기 아파서 미안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병실 안에서 나영이와 민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영이가 뭐라고 말하고 민수가 대답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어요. 어머니, 저 회사 가봐야 돼서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민수야, 자? 아니요. 앉아요.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밤새 안 주무셨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나영이도 오고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집 가서 반찬 좀 만들어 올게. 퇴원하면 먹어야지. 네, 그러세요.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수를 한 번 더 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창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제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회사 일 때문일까요? 나영이와 민수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나영이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잘 있어? 불편한 거 없어?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퇴원하면 먹을 수 있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결국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수는 오시기 전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민수네 집에 가볼까 말까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간다면 민수한테 미리 말해야 할까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지금 쉬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네 집 근처까지만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나 확인하려고요. 버스를 타고 민수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린 후에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왜요? 민수야, 오늘 퇴원하는 거 맞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아니요. 나영이가 온대요. 엄마는 안 오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나영이랑 집 가서 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민수네 집에 가보기로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제처럼 열릴까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잠기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관이 보였어요. 신발장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반찬 갖다 놨어. 신발장에는 민수 운동화와 나영이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슬리퍼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베개도 하나 있었죠. 누가 소파에서 잔 걸까요? 식탁에는 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물이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접시 6개, 국그릇 4개, 숟가락과 젓가락이 여러 개. 혼자 사는 사람이 쓰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반찬이 가득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반찬 용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TV 옆 선반에 액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민수와 나영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도 하나 있었어요. 나영이와 나이든 부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영이 부모님일까요? 방으로 가봤습니다. 민수 방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방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민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로 나와 다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그런데 침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불도 깔려 있었어요. 침대 옆 협탁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봉지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약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봉지를 보니 병원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이었어요. 처방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집에는 민수와 나영이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물 좀 떠다 줘.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알았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구세요?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민수 어머니입니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어머니라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가 제 아들이에요. 근데 두 분은 누구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나영이 부모입니다. 나영이 부모님이요? 네. 저희가 여기서 잠깐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 세면대에 칫솔 4개. 네, 미안해요. 저희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와 나영이가 들어왔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영이를 안으려 했지만 나영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앉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나영이는 부엌 쪽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영이 옆에 섰어요. 처음부터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영이 부모님이 지낼 곳이 없으셨어요. 지낼 곳이 없다고? 네. 전세 사기를 당하셨대요. 집도 없어지고 돈도 다 날렸어요. 3개월만 계시다가 가신대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3개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피했어요. 민수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집이고. 알아요, 엄마.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야, 엄마가 그 집을 사준 게 뭐 때문이었는지 알지? 내가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였어. 근데 이렇게. 죄송해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수한테 부탁했어요.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할머니,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당황해서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30년 모은 돈을 다 사기당했어요. 민수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엄마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나가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민수 씨한테 부탁했어요. 나영이는 알고 있었어? 네, 처음부터요. 전입신고는? 나영이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 명의로 했어요. 언제? 2개월 전이요. 2개월 전. 민수가 이사 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민수는 나영이 부모를 위해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다른 곳에서 살게 하면서요. 민수야, 내가 왜 위험에 걸렸는지 이제 알겠다.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지? 이 상황 때문에.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혼자 감당하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화난 건 내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야.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야. 죄송해요, 엄마.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같이 생각해보자. 엄마. 근데 민수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전입신고를 나영이 부모님 명의로 했다며? 네. 그럼 복지 혜택 같은 것도 받으시는 거야?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기초연금이랑 의료 혜택 받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민수 집에 살면서 다른 곳에 산다고 신고한 거니까요. 민수야,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무슨 문제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어요.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엔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수 조치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큰일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민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을 다 집값에 쓰고 남은 생활비였습니다. 부족했어요. 저는 은행에 적금을 해지하러 갔습니다.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려고요. 창구에서 서류를 요청했어요. 김철수, 박순자 씨 전입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세요? 아니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위임장을 부탁했습니다. 민수가 점심시간에 와서 위임장을 써주었어요. 전입일, 세대주, 세대원, 그리고 복지 신청 내역까지. 저는 서류를 복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정리했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어요. 전입일, 복지 신청일, 수령 시작일.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녁에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지금 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돼요.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은 면제돼요. 그리고 빨리 바로잡으면 과태료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럼 얼마나 내야 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복지 환수금이 300만 원, 과태료가 최소 100만 원. 합치면 400만 원 정도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영이도 눈을 크게 떴어요. 400만 원이요? 최소가 그래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갚을게요. 저희가 이래서라도.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세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자진신고부터 해요. 내일 같이 주민센터 갑시다. 엄마, 돈은 어떻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모아둔 게 있어. 우선 그걸로 내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 괜찮아. 이런 일에 쓰라고 모아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아둔 돈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민수야, 넌 아직 젊어. 대출 받으면 이자 때문에 더 힘들어져. 엄마 말 들어. 엄마. 민수야, 엄마가 이런 일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거. 숨기고 미루면 더 커져. 네, 엄마.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좀 봐요. 착한 건 좋은데 너무 순해서 걱정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요. 민수를 지켜내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민수와 나영이 부모님과 함께 구청으로 갔습니다. 복지과 상담실은 작고 답답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상담원은 40대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딱딱했어요.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진신고하러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담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김철수, 박순자 씨 맞으시죠? 현재 거주지가 어디세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민수네 집에 있습니다. 민수 씨가 누구세요? 사위 될 사람이요. 상담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이 멈췄어요. 전입신고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 신청할 때도 그 주소로 하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부정수급인 거 아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상담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나섰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자진신고하러 온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고요? 전입신고는 누가 했는데요? 제가 했어요.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입신고하면서 복지 신청도 같이 했죠? 네. 그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나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담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환수 절차 진행됩니다. 받으신 금액 전부 반환하셔야 해요. 얼마나 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기초연금 3개월분, 의료급여 사용액, 에너지 바우처, 합해서 320만 원이네요. 과태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넘겼어요. 일단 150만 원 부과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나올 수 있어요. 조사요? 네. 실제로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조사관이 나가나요? 네. 일주일 안에 가정 방문 들어갑니다. 상담원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환수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조사 일정표.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댄 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집으로 가자. 얘기 좀 해야겠다. 민수네 집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에 조사관이 와요.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해요. 뭘 준비해요?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정확한 날짜, 왜 거짓으로 신고했는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계획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여기 사실 건지 아니면 나가실 건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희가 나가야죠. 이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쉼터라도 알아봐야죠. 쉼터요? 내 노숙인 쉼터 같은데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민수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가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어떡해요? 두 분이 쉼터에 가시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희 씨 맞으세요? 저 경희예요. 경희 언니였습니다. 마트에서 만났던 그 언니요. 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은희 씨, 요새 무슨 일 있어요? 복지과에서 은희 씨 아들 집 조사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복지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조심해요. 조사관들 생각보다 엄격해요. 알아요, 언니. 그리고요, 혹시 변호사 필요하면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변호사요? 네.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변호사 상담 받아보자. 변호사요? 그럼 돈이 더 들잖아요. 지금은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틀 후, 저는 민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자진 신고했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수는 당연하고요. 과태료가 최소 2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어요. 형사고발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액이 크면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면요.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 복지 혜택을 신청한 것, 이 두 가지가 고의성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수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야 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집으로 돌아와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와 환수금을 내면 거의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영이네가 소송 준비한대요. 소송이라니?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대요. 집을 못 쓰게 된 것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상대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네 집 앞에 내용 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그 편지를 뜯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영이 부모 이름으로 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집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피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내야 돼요? 일단 변호사한테 가보자. 우리는 경희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좀 과도한 청구네요. 1,000만 원은 인정받기 힘들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집을 못 쓴 기간이 3개월이면 많아야 500만 원 정도. 그것도 큰 돈인데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낫습니다. 합의요? 네.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 끝내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영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래, 해봐. 민수가 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은희 씨,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아들이 복지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다며요? 소문 다 났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니. 저는 황급히 물건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또 다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귀에 들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 사기꾼이래. 남의 부모 집에 얹혀 살게 하고 복지금 타먹었대. 저는 빨리 걸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민수가 사기꾼이라니. 우리 착한 민수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뭐? 복지 부정수급건으로 조사받는다는 거요. 다들 수군거려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야, 신경 쓰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곁에 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소문이 퍼질 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조사관이 민수네 집에 왔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 2명이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김철수, 박순자 씨 계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방마다 들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방은 누가 쓰세요? 저희가 씁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옷장을 열어봤어요. 할아버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셨죠? 5월부터요. 전입신고는 6월에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반찬은 누가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택배 수령 기록까지 확인했어요.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통보 받으실 거예요. 조사관들이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영이 변호사가 답변서 내래요. 일주일 안에. 뭐라고 써야 하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 사흘 후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답변서에는 사실관계와 변명, 그리고 합의 의사가 담겼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답변서를 보낸 다음 날 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받았어요. 나영아, 민수 씨, 저희 변호사가 합의금 500만 원 제시했어요. 500만 원이요? 네. 일주일 안에 입금하시면 소송은 안 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입금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환수금에 과태료에 합의금까지 1,000만 원이 넘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 돈 쓰면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쓰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내 엄마잖아. 엄마 돈은 결국 내 돈이야.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을 나영이한테 주면 남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 상품을 검색했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 12%.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500만 원.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났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민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나영이한테 합의금 보내. 엄마가 보낸 거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대출 받으신 거예요? 응. 안 돼요. 이자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갚을 수 있어. 엄마. 민수야, 빨리 보내. 일주일 지나면 소송 들어간다고 했잖아. 민수는 나영이 측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처음 예상보다 50만 원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고의성이 인정됐대요. 전입신고 날짜와 실제 거주 날짜가 다른 점, 복지 신청 시기 등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답니다. 민수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낼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환수금 32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합의금 500만 원, 총 1,020만 원이었어요. 이미 대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했어요. 제 연금으로는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환수금 납부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금도 이미 다 써버렸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민수야, 환수금 낼 돈 있어? 없어요, 엄마. 회사에서 미리 받을 수는 없어? 이미 다음 달 월급까지 당겼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도 한계였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계가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에 받은 거였죠. 저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중고시계 매장에 갔습니다. 주인이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팔기 힘들겠는데요. 브랜드도 아니고 얼마라도 주세요. 급하거든요. 5만 원 드릴게요. 5만 원이요? 네. 더는 못 드려요. 저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5만 원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판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수금은 320만 원이었어요. 지금 가진 돈은 15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어떻게 말하죠?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빌려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청에서 온 문자였어요. 환수금 납부 최종 독촉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수에게 집을 사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챈 게 잘못이었을까요? 경희 언니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나요?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민수 지켜주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한테 집만 사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산책 나왔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우셨어요? 아니야. 엄마.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환수금 못 낼 것 같아. 돈이 없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집 팔까요? 뭐? 제 집이요. 제 이름으로 된 집. 그거 팔면 되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사준 그 집. 민수의 보금자리. 그걸 팔자고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저 혼자 살기도 그렇고. 민수야, 그 집은 내 미래야. 엄마가 내 미래를 빼앗을 순 없어. 엄마가 주신 집이잖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민수야. 엄마, 저 이제 지쳤어요. 이 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영이랑도 헤어졌어요. 뭐? 어제 헤어졌어요. 나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 힘들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와 나영이가 헤어졌다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갈게. 어디 있어? 회사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갈게. 엄마, 오지 마세요. 저 일해야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 회사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경비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3층 기획팀에 박민수 씨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가족분이세요? 네, 어머니예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회의 중이래요. 1시간 후에 끝난대요. 그럼 기다릴게요.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내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요? 민수야, 집 팔지 마. 엄마가 다른 방법 찾을게. 무슨 방법이요? 돈 빌릴 데도 없잖아요. 그래도 집은 안 돼. 엄마, 그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수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 일하러 가야 돼요. 민수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수 뒷모습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가 사라졌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청이었어요. 환수금 납부하지 않으셨네요.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 중이에요. 이미 2달이나 연장해 드렸어요. 더는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집에 돌아와 저는 소파에 무너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은희 씨, 나 경이야. 문 좀 열어줘. 경이 언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경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 씨,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들어가도 돼? 경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이가 차를 타서 건넸습니다. 따뜻한 컵이 손에 잡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끔했어요. 은희 씨, 무슨 일 있어? 복지과에서 들었어. 재산 압류 들어간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20만 원이요. 맞네. 당장 내야 돼? 오늘 중이요. 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했어요. 은희 씨, 나한테 100만 원 있어. 이거라도 쓸래? 언니 안 돼요. 언니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괜찮아.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경희가 핸드폰 뱅킹을 켰습니다. 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울지 마. 나중에 갚으면 돼. 고마워요, 언니. 경희가 떠난 후 저는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22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TV는 너무 오래됐어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구들도 다 낡았어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양복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꺼내 안았어요. 남편 냄새가 날 것 같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박은희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민수 씨 회사 동료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쓰러지셨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김 과장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부르자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 엄마가 그 집 사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근데 나영이 부모님 일이 생기고 나서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가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영이한테 미안했어요. 나영이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모시게 해서 나영이 부모님한테도 미안했고요. 근데 제일 미안한 건 엄마한테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집인데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남한테 빼앗기게 생겼어요. 저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민수야, 집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해. 엄마가 집 걱정해서 아들 잃을 순 없잖아. 집은 다시 마련하면 돼. 근데 너는 하나밖에 없어. 민수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설명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도 높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이나요? 사흘 정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사 가야 돼요. 민수야, 쉬어야지. 엄마, 월급 받아야 돈 갚죠. 쉴 수 없어요. 의사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쉬지 않으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제대로 쉬세요. 민수는 결국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실로 옮겼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이제 집 팔자. 엄마, 내 말이 맞아. 그 집은 이미 우리 집이 아니야. 팔아서 빚 갚고 새로 시작하자. 엄마, 그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괜찮아. 돈은 또 모으면 돼. 근데 내 건강은 다시 못 찾아.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민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습니다. 민수가 잘 때까지 지켰어요. 민수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집을 사준 건 민수를 행복하게 하려던 거였어요. 근데 그 집 때문에 민수가 불행해졌습니다.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안심하려고 한 일이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민수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집을 팔겠다고, 그리고 민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민수가 있으면 돼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오후에 보러 오겠다고 했어요.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밤새 여기 계셨어요? 응. 내 옆에 있어야 엄마가 마음 편해.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민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엄마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민수가 태어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민수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집을 파는 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복지 환수금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환수금 납부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영이 측 변호사가 추가 소송 준비 중이래요. 추가 소송이요? 네. 진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실제 거주자 명의로 바꾸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변호사님, 저희도 맞고소할 수 있나요? 맞고소요? 네. 나영이 측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사기 아닌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긴 해요.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요? 네. 나영이가 처음부터 민수 씨한테 접근할 때 집을 노렸다는 증거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가 처음 만났을 때 집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정말? 네. 제가 이사 간다고 했더니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 사주신다고 했죠. 그 대화 증거 남아 있어? 문자는 지웠는데 통화 내역은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함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핸드폰을 뒤졌어요. 나영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복구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영이가 보낸 거였어요. 민수 씨, 우리 부모님 정말 힘드셔. 집도 없어지고.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날짜는 민수가 집을 받은 지 2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했어요. 민수 씨 집 넓다며? 방 2개 있지? 우리 부모님 3개월만 계시면 돼. 제발. 민수 씨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반대하실 거야. 메시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나영이는 민수의 착한 성격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이거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리자. 엄마, 근데 이게 사기 증거가 될까요? 일단 보여드려. 판단은 변호사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는 부분이 결정적이네요.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요. 고소하면 상대도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전면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싶지 않아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호했습니다. 좋아. 그럼 고소하자.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은 이미 처벌받기로 했지만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든 건 나영이 측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고소장이 접수되자 나영이 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어요. 하세요.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저와 민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나영 씨와 나영 씨 부모가 처음부터 집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주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들을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메시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언제 온 건가요? 이사 간 지 2주일 후부터요. 그리고 계속 압박하듯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압박이요? 네. 제가 거절하면 울면서 부탁했어요. 부모님이 노숙자 될 거라고요. 경찰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민수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 같았죠? 아니야. 넌 착한 거야. 착한 게 바보 같은 거잖아요. 민수야, 세상에는 내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 엄마처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민수 손을 꽉 잡았어요. 2주일 후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유한 거였어요. 조정에 응해야 할까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번 들어는 보세요. 조정이 성사되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어요. 조정일, 저와 민수는 법원 조정실로 갔습니다.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도 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나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부모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나영이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측은 환수금과 과태료를 반씩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집은 원래 명의자인 민수 씨가 계속 소유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 측은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나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나영아. 처음엔 정말 부모님 도와드리려던 거였어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할 순 없었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지 사흘 후 나영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와 민수는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반쯤 쌓여 있었어요.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퀭해 보였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지팡이만 쥐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오늘은 사과하러 불렀어요. 사과는 법원에서 이미 들었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부모님만 도와드리려 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저한테 어머니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한 것도, 미안해요. 나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급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몰랐다고요? 전입신고 거짓으로 하면서 몰랐다고요? 민수가 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사정은 이해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알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환수금에 보태세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합의대로 반씩 내기로 했잖아요. 그래도요. 저희 마음이에요. 마음은 필요 없어요. 민수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받자. 엄마, 받아. 이분들도 마음 편하게 가셔야지.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세요? 쉼터 알아봤어요. 거기서 지내다가 임대주택 신청할 거예요. 쉼터요? 네. 노인 쉼터요.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쉼터라니.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 남은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쓰세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쉼터 생활 힘드실 텐데 필요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나갈게요. 민수야. 엄마, 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따라갔어요. 현관에서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 저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야, 엄마도 화나.
근데 저 사람들도 힘들었던 거야. 힘들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게 맞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맞지 않아. 잘못한 거야. 근데 민수야, 우리가 용서해줘야 우리도 편해져. 엄마, 계속 미워하면 우리만 힘들어. 이제 놓아주자.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나영이와 나영이 부모가 일어나 있었어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내일 나갈게요. 짐은 다 쌌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밤이네요. 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뭐 하세요, 어머님?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마지막 식사 같이 해요. 가시기 전에. 어머님, 괜찮아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밥을 했습니다. 민수도 와서 도왔어요. 설거지된 그릇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어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밥이나 드세요. 할머니가 다시 밥을 떠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 사이 나영이 가족은 짐을 마저 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민수는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현관에서 나영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 해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민수 씨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못해서 민수 씨 힘들게 했어요. 저는 나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나영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영아, 너도 앞으로 잘 살아라. 부모님 잘 모시고. 네, 어머님.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닮아서 참 다행이에요. 왜? 엄마처럼 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됐어요. 환수금도 납부했고 과태료도 냈습니다. 경희 언니한테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내 거야. 엄마가 준 선물이고 내가 지켜낸 거야.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초대였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깨끗한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민수가 혼자 청소한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는 새 쿠션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수야, 집이 깨끗하네. 네. 요새 정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어때? 처음엔 좀 외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가 녹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요. 정말? 네. 다음 달부터 대리 달아요.
축하해, 민수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힘이 돼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 견뎌준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요새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정말? 네. 유튜브 보면서요. 이번 주에 된장찌개 만들었는데 괜찮았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점심을 차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김치찌개와 민수가 만든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밥을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영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왜? 임대주택 받았대요. 나영이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말해줬어? 나영이가 문자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넌 어때? 나영이 생각 안 나? 가끔 생각나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저랑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맞는 사람 만날 거야. 엄마, 전 당분간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민수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의 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집은 벽돌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음으로 지어지는 거야. 경희 언니가 하셨던 말씀이네요. 응.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집이 있어도 서로 믿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집이 없어도 서로 믿으면 다시 세울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밝았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어요. 해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래, 올게. 엄마가 갈비찜 해올게. 좋아요. 기대할게요.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수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빈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이제 어엿한 어른 됐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사진이었어요. 오늘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어? 잘 자라, 우리 아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집은 벽돌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어진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리요. 저는 베란다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별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받고 마지막 돈을 손에 쥐고 부동산으로 향한 나는 아들에게 줄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어요. 아파트 계약을 하며 감정이 복잡했지만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해온 목표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아들과의 전화에서 아파트를 샀다고 알렸고 둘 사이의 감정은 기쁨과 걱정이 뒤엉켰어요. 민수를 집에 초대해 새 아파트를 보여주며 둘 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순간을 나눴죠. 이사 준비를 하며 기쁘면서도 쓸쓸한 마음이 혼재했던 날이었고 결국 독립하는 민수를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민수가 라면을 끓이는 소리와 함께 이사가고 주인공은 그리움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민수가 여자친구 나영이를 데려오는 걸 허락하고 민수의 이사 후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만난 친구 경희는 자신의 딸이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를 나누며 주인공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줍니다. 주인공은 경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수의 여자친구 나영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꿈속에서 나영이가 차가운 말을 합니다. 주인공은 민수의 새 집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과 민수와 나영의 관계에 혼란을 느끼고 가족의 믿음과 준비에 대해 고민합니다. 주인공이 민수를 위해 반찬을 가져가지만 민수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며 주인공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인공은 민수의 긴장한 모습과 나영이의 존재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민수와의 거리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민수와의 연락 문제와 나영이 부모님과의 만남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고 다시 민수의 집에 가고 싶어지지만 망설이는 주인공. 주인공은 민수를 위해 고등어를 준비하면서도 그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을 안고 지냅니다. 주인공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감정이 복잡해지고 그동안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문자로 소통하며 긍정적인 기분을 나누는 주인공과 그 사이에 형성된 다리 역할을 하는 나영이. 민수는 새벽에 급하게 엄마에게 전화해 배가 아프다고 SOS를 보냈고 엄마는 곧장 민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민수 집에 도착했을 땐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고 민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민수는 급성 위험 진단을 받았고 엄마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을 아파했죠. 민수가 입원하는 동안 엄마는 그의 아픔을 지켜보며 스트레스를 유추하려 했지만 민수는 걱정하는 마음을 숨겼어요. 결국 나영이가 민수를 만나러 왔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던 순간 엄마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어요. 병실에서 나영이를 보고 어색한 기분을 느낀 엄마는 민수에게 나가서 반찬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병실을 나왔어요. 민수의 상태가 걱정된 엄마는 나영이와 민수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며 결국 민수네 집에 몰래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억제했어요. 이후 민수의 퇴원을 위해 다시 전화했지만 나영이가 대신 가겠다고 하자 엄마는 민수네 집에 가서
살펴보기로 결심했어요. 주인공은 낯선 집에 들어가 여러 물건을 발견하며 그곳에 누군가 더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가족의 흔적이 느껴지고 특히 누군가가 담가준 오래된 김치와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칫솔과 세면대의 흔적을 보며 다른 3명이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이어서 나영이의 부모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와 나영이의 부모님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낼 곳이 없어서 집에 머무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한 나영이는 부모님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민수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야기가 더 어지러워집니다. 민수가 나영이와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어머니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의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민수가 나영이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내준 걸 알게 되면서 어머니는 복지 혜택의 문제와 부정수급 가능성을 걱정했다. 어머니는 민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상담하며 자진신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발생할 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 결국 어머니는 민수와 함께 자진신고를 결심하고 자신이 모아둔 노후 자금을 민수를 돕기 위해 써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된다. 여자는 착한 아들 민수가 너무 순하다고 걱정하며 민수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여자는 민수와 함께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복지 부정수급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담원이 복지 신청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수 절차와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알리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지게 된다. 여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민수가 책임을 느끼며 후회하게 된다. 민수의 집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소문이 퍼지자 가족들은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 조사관이 민수 집에 찾아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조사관 앞에 나와서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이었어요. 조사관들이 방마다 들어가서 사진 찍고 할아버지에게 방 사용자를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조사관이 옷장을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조사관이 할머니의 전입신고와 가정 형편을 조사하면서 감정이 무거워졌고 민수는 합의금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되어 어려움을 겪고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환수금과 과태료 때문에 민수와 갈등이 생기고 결국 집을 팔자는 제안을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민수는 힘들어해요. 은희는 아들에게서 차가운 반응을 느끼며 자아의 집을 잃은 후 압류 경고를 받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 민수는 병원에서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엄마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둘은 서로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다짐한다. 은희는 집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민수와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운다. 민수의 새로운 여자친구 나영이와의 문제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찾아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영이와의 메시지를 통해 그녀의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알게 된 민수가 고소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와 함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고소 절차를 시작했지만 나영이 측에서도 맞대응하겠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은 민수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으며 조정 신청이 들어온 후 민수와 어머니는 법원에 갔어요. 조정에서 나영이 측은 일부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며 합의가 성립되었고 민수는 나영이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나영이와 그녀의 가족은 사과했고
민수는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으며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와 민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놓아주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감정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나영이 가족이 내일 이사를 가는 날 민수와 엄마는 그저 소중한 인연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헤어지기로 했어요. 민수는 엄마와 함께 독립한 후 요리도 배우고 승진 소식도 전하며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는 민수와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집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